보니까 참 너무 부럽습니다. 조국도 형님이 잘 될 것 같고 신임 의장님, 처장님 조직하느라고 애쓰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남원골 지회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에서 고향 냄새가 나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농민이 잘 이끌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청와대 들어가서 이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와 관련돼서 의논을 하고 왔는데 이게 이제 역사상 처음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벌써 풀리고 내가 임차농인데 땅을 뺏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땅값 떨어지긴데 이거 만당하면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특히나 이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민운동하는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지와 관련된 데이터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 면적을 195만 헥타르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경지 면적이 한 150만 헥타르. 그러면 전체 국토의 15% 정도가 경지인데 이 경지를 조배옥이는 150만 헥타르라고 이야기하고 김계동이는 140만 헥타르라고 이야기하고 경지도 마찬가지고요. 학자마다 전문가마다 데이터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속농지는 비율이 얼마나 돼가 있냐? 전체에서 자격 비율이 얼마냐? 임차농 비율이 얼마냐? 직불금은 제대로 받고 있냐? 농민수당은 누구에 대해 대입하고 있냐? 이런 걸 쭉쭉쭉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농정이 엉망진창이 나요. 그럼 이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농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 그리고 농민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봐집니다. 그 첫 단추를 지금 이제 깨는 게 이 농지 전수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24일 날 바꾸가 안 됩니까? 네, 됩니까? 어쨌든 2월 24일 날 대통령께서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제가 똑같네 아까 저기요. 고양이 나버렸어요? 아니 금방 움직이게 저쪽 컴퓨터 쪽으로 대고 오세요. 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첫 화면만 다시 이해해 주시죠. 농지가 우리 농업의 근간이고 핵심인데 이 데이터가 맞지 않다 보니까는 무언가를 설계를 하는데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 두 번째는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농업 직불금의 베이스가 전부 농지 면적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도 여기 전라도는 특히나 면적 직불금을 많이 받으실 건데 2헥타르까지 0.5헥타르에서 2헥타르까지 2헥타르부터 6헥타르까지 6헥타르부터 개인은 30, 범위는 45헥타르까지 3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그 속에서 진흥구역에 바치냐 노느냐 비진흥지역에 바치냐 노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준이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지를 죄송합니다. 제가 기계치가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일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1949년도 농지 계획할 때 딱 한 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질 때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왜 농지와 관련돼서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청년농이 들어가야 되고 기농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농지를 제대로 취득할 수 없는 구조냐? 그러면 농지와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고 난 뒤에 완전히 풍파가 생긴 거죠.
지금 그로부터 해서 지금 한 4, 5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기본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1996년 이후에 취득한 115만 헥타르 농지 전체에 대해서 전수를 조사와 관련돼서 기본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왜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농지나 농지법이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96년 이전에 내가 소유한 농지 이런 것들은 농지법의 저촉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소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들은 매년에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농지 전수를 여러분들 빼가고 불러서 그래서 빨리 진행합니다. 그게 낫지요? 왜 필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안 맞아요. 정보가 데이터가 엉망진창이다. 국가가 이 역할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농지와 관련돼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뭐 할 건데 제대로 된 데이터가 구축되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설계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농지는 우리만 쓸 게 아닙니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지가 보존돼야 되고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가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농지와 관련돼서는 걔네들 청년농들에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조사가 이번에 하는 정수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연구조사인데요.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한창 여러분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투기바람이 불어가지고 외국 사람이 특히 중국 사람이 제주도 땅 다 산다 막 이래서 할 때입니다. 그때 제주도 도청이 이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제주도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전북도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이게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죠. 근데 제주도는 2002년인가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집니다. 2002년 만에. 하여튼 그게 만들어지면서 제주도의 모든 농지가 소위 말하는 진흥지역 농지가 싹 해제가 됩니다. 제주도의 모든 농지는 비진흥지역이 되어버립니다. 비진흥지역이 되니까는 거기에 호텔도 짓고 펜션도 짓고 커피숍도 짓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이게 데이터가 이 보십시오. 전체 필지 대비해서 27만 필지 했는데 27만 필지 대비해서 30% 정도를 했는데 한 10% 정도의 불량이 적발을 했다. 이게 이제 제주도 농지 전수조사가 아니고 특별조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농지가 지금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2고 왕까지가 그 뒤에 생긴 거 아닙니까? 하도 어떤 데 지나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 조사만 해도 한 10% 정도의 부정이 발견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남연구원에서 이때도 했는데 이때도 뭐 뒤에 결과가 우선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심각해서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으니까는 지방자치도나 뭐 공적인 연구기관이나 요거를 명특위에서 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데 이 결과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건데 한 필지가 있으면은 소유자가 누군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혹은 또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도 맞지 않고 지원이 통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거나 분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필지로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연구 결과가 뭐냐면은 조사의 결과가 뭐냐면은 반드시 전국적인 소위 말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해야지만이 농지와 관련돼서 제대로 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게 세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일본 놈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했는데 목적은 뭐냐면은 일본의 정시체제 하에 제가 봤을 때는 정시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쌀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이런 논리가 뭐 소위 말하는 식민지 한국이 조선이 발전하게끔 도와줬다 뭐 이런 논리 이 논리도 쓰이긴 한데 명확하게 이 8년 동안의 조사를 통해서
한국 조선에 그때는 분단이 안 됐을 때니까 조선의 전체의 토지조사를 완료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지적공사 정업이 되었던 부항이 되었던 지적공사에서 쓰는 그 데이터 기본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컴퓨터가 있을 때가 아니다니까. 이거 청년 기구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고도로 발달된 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적해보시면. 그 차이가 왜 나냐면 그 당시 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적공사 하는 사람들 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한반도가 소위 말하는 지적도 전체가 만들어지는데 남쪽에만 지금 있는 게 한 4,500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 4,500만 필지 중에 농사와 관련된 필지가 지금은 한 1,500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49년도에 농기개혁법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북은 해방되자마자 국가도 설립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법제를 만들기도 하고 사회 저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각청의 조직도 구성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사실은 이걸 보면 북은 46년도에 이미 농지개혁법을 시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버립니다. 대신에 개인의 상한은 5헥타르까지 남겨뒀습니다. 5헥타르면은 15,000평 마지기로 하면은 75마지 정도 되겠네요. 작은 면적은 아니죠. 이 75마지 소유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더요, 더 2배. 네. 2배 있어요, 2배. 북은 남쪽보다 훨씬 개인의 소유 면적을 늘렸습니다. 물론 북은 이제 이후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가버리죠. 뭐로 갑니까? 예, 국영농장과 협동농장 체계로 가죠. 요건 다 들어보셨죠? 예, 북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북의 농지개혁을 연구해 보면은 왜 북이 사적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자유항공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왜 협동농장 체계, 국영농장 체계로 갔을까 이거 연구해 보면요, 마치 우리는 이제 약간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 국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몰수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토론하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북에 그지 뭐다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군대 가버리고 집도 절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어디 이렇게 머무르고 있으면 농사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이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그 동네 농사를 다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도 전쟁 중에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자주적으로, 과학적으로 토론하에 협동농장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북이 농지개혁을 딱 해버리니까 남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 우리의 요구 조건은 첫 번째가 통일된 독립국가 건설, 두 번째가 일제단체 청산, 세 번째가 농지개혁. 이게 가장 핵심 화두였거든요. 우리 민중들의. 그 중에 이 농지개혁이 북에서 딱 해버리니까 남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이승만 정권은 약간 편법으로 한 거죠. 유상몰수를 해가지고 유상 판매를 한 거죠. 저는 유상 분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긴 한데 저는 팔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지 그 엄장을 종이 써가지고 파란 계획도 제가 봤습니다. 약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미군정이 먼저 했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군정이 가지고 있던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20몇만 헥타르인데요. 그 신한공사가 가지고 있던 농지, 그 신한공사 이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던 겁니까? 네. 일본이 가지고 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사실은 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모태는 뭐냐면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애들이 인도나 동아시아 저쪽에 건설했던 이런 동인도 회사가 모태거든요. 근데 왜 인도도 아니고 왜 거기가 동인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양키 새끼들하고 그러면 동인도가 있으면 서인도
것 아닙니까? 여기가 쪼개 컸네. 북아메리카고 여기가 남아메리카고 여기가 플로리다 티 나와 있고 여기가 카리브해잖아요. 여기로 콜럼버스가 들어갈 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지금도 인디안이라 그러잖아요. 인디안은 인도에 사는 사람이 인디안이잖아요. 우리가 코리아 사는 사람이 코리안이듯이 맞죠? 인도에 사는 사람이 인디안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을 인디안이라 부르잖아요. 불렀잖아요. 지금은 원주민이라 그러지만 여기가 인도라고 받고 이쪽을 하여튼 뭐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서인도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서인도면은 왜 여기가 서인도냐면 유럽에서 봤거든요. 그럼 유럽에서 봤을 때 동쪽은 어디였습니까? 인도, 스리랑카 이쪽이 이제 동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식민지 점령을 하면서 동인도 회사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설립한 거예요. 그걸 이제 봄마다 와서 동양청식 주식회사를 세우고 그래서 뭐 컨셉하고 이렇게 땅 다 빼들어가면서 했던 걸 싹 다 신한공사가 다 가져갑니다. 이건 땅만 가져간 게 아니다. 공장도 가져가고요. 엄청난 그 재산들을 신한공사가 다 가져갑니다. 여하튼 간에 이 신한공사가 농지개혁을 실시하는데 한 30만 헥타르 정도 개성농지 30만 헥타르를 먼저 풉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푸는데 여기 보시면 61만 3천 헥타르 정도를 갖다가 유상물수, 유상 판매를 합니다. 이때 우리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땅을 구입을 합니다. 이때. 그럼 우리는 상한을 얼마 했냐면 3헥타르 했어요. 3헥타르. 9,000평. 그러니까 북이 우리보다 상한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지주들이 꼼수를 씁니다. 뭐 노비인데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름 대신해서 니 좀 가지고 있을 당분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소유하고 뭐 친척들 사이에 갈라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이승만이가 어쨌든 박사 공부까지 한 사람인데 학교를 설립을 하면은 학교를 설립하면 상한을 두지 않았던가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10% 정도가 국공립이고 나머지 90%가 사학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학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때 국가에서 다 허락을 해줬거든요. 엄청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사학에 해줬습니다. 여기 세종대 출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세종대 출신이 어디 옛날에 그 농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뭐 싸우기도 하고 삼양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만들어지는 기본도 농지개혁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이때 전체 농지를 다 들여다보면서 완벽한 사장용 체계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겠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이제 이게 행정력이 마비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또 재밌게 봐야 되는 게 38선이 꺼져가 있었던 지역 38선이 꺼져가 있었던 지역의 농지개혁은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38선이 꺼져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와 여기는 농지개혁을 두 번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겠네. 여기는 처음에 북에서 농지개혁을 해간 남이 하고요. 여기는 북에서 농지개혁하고 그 다음에는 남이 잘못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는 처음에는 남에서 한 걸 남에서 안 했죠. 근데 북이 하고 여기는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원에 있는 분들에게 이게 정보가 좀 궁금해서 철원 그 다음에 어디 하죠? 춘천 이북 사북 그쪽 그 다음에 철원 맞네. 철원 거기는 대부분이 처음에는 북쪽 땅이었다가 한국 전쟁을 거쳐서 남쪽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정보를 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전쟁 와중에 대부분이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이미 다 떠나고 철원은 거진 90% 이상이 외지 사람이라고 근데 그래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무상물수 무상분배를 해가지고 농지를 공짜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한국 전쟁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해야 되니까 엄청난 혼란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게 이제 농지 개혁과 관련해서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농지법에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년 이때까지 해가 왔습니다. 매년 2021년 농림법 개정 이후에는 5년 됐는데 5년 동안 계속 해가 왔습니다. 물론 전체 면적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흥기업 이쪽에 참 땅덩어리 너무 부러운데 이 호남 지역은 진흥구역이 많다 보니까는 진흥구역 농지는 농어촌공사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실태 조사를 매년 하는데 여기서 허점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정읍시에 정읍시 소성면이 있죠. 예. 예, 소성면의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이 농지 담당이다. 그러면은 내가 해피님도 정읍시 총무님 이형철 총무님의 농지에 갔는데 이 양반이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지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농사 지어 있어 겁니다. 이행 통보를 하거든요. 농사 안 지으면 처분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또 농사를 안 지어. 그러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합니다. 이래.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농사는 맨 마지막에 이행 강제금 실제로 부과하고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게 농지법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불법을 견인하는 건데 나하고 이 사람하고 이 형님하고 좀 알아. 그러면 없지 않으면은 형님 그 나무라도 몇 개 꽂아 있어. 안 그러면 뭐 돼지간 대로도 좀 심어 있어. 안 그러면 로타리도 좀 치 있어.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엇이 농사를 짓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농지에 감나무를 10그루 심어놔도 농사 짓는 게 되고요. 하우스 멋지게 해서 제대로 농사 짓는 것도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를 아무나 구입하게 해놓고 만들어 놓고 아무나 농사 짓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비켜갈 수 있는 법망이 너무나 많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 불법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정말 희한한 구조가 있어요. 그러나 이형철 형님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버렸다. 농지에다가 허가없이 건물을 짓다. 이건 완전 형질 변경이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불법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건 처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농지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을 것인데 제대로 된 그래서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미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산업계 직원들이 밝혀내야 되는 농지의 제대로 된 조사가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이게 결국 청문 절차까지 가서 법망에 당신 불법이야 벌금도 내고 연강제금도 내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군수는 어떻습니까? 그걸 하고 난 그래 문제가 된 이영철 선생님이 군수 다음에 그 표 찍어 주겠어요? 안 찍어주지.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주도에서 보듯이 10% 정도가 딱 나오는데 대부분이 전국 조사를 내가 가을에 딱 해보면 0.3%, 0.4% 나오는 이 형식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사가.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토가 분단돼 이전에는 22만 제곱킬로미터였는데 지금 우리 남쪽만 해서 한 9만 1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헥타르로 하면은 1000만 헥타르, 1000만 헥타르. 1000만 헥타르 중에 700만 헥타르, 그러니까 70%가 산입니다. 임야. 나머지 건물, 강, 하천, 도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150만 헥타르. 그럼 나머지 이 150만 헥타르가 현재 농지인데, 경지인데, 그러나 어쨌든 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현재 데이터는 195만 헥타르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필지는 1,500만 필지고요. 이걸 이번에 다 한다는 겁니다. 내년까지 해서.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해서 필지, 이렇게 해서 쭉쭉 하다가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직불금 실수령이다. 농민수당 수령 여부. 이것이 이번 조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우리가 한번 큰 이 직불금 문제 때문에 파문을 겪었잖아요.
물 한 잔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압박을 가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요런 게 있다 생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농지 정수 조사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아까 말했다시피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이것을 우리 농민이 혹은 국가가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뒤쪽에 제가 이게 자료를 제가 잘못 보냈네요. 그러면은 지만은 제가 머릿속에 떠올려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농지를 그러면은 농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짜 농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내가 100마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직불금을 내가 50마리 받는다, 100마리 다 받는다, 70마리 받는다. 이거 해보면은 대략 한 제주도는 심각하던데요. 그 전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80% 받는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직불금을 내가 100마리 농사 짓는데 80% 정도 받는다. 그 이상입니다. 이 전북은 좀 투명하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한 예를 들면 90%라고 보면 나머지 10%도 주인하고 잘 이야기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만 세안 받을게 직불금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협의하는 거죠. 그거 불법인 걸 알고 계시죠? 예. 이제 여기서 뭔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8년 자격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왜 그러면은 윤희숙이는 세종에다가 자기 아버지 명의로 땅을 샀는데 처음에 임차를 했거든요. 이게 재작년에 부거진 문제입니다. 처음에 임차를 했습니다. 이분하고 7마디 마늘 농사를 지었는데 임차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그냥 짓고 내가 짓는 걸 합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임차를 안 쓴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그 해부터 소위 말하는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이게 8년이 경과해서 땅을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건 다 아실 거고. 이걸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은 농업경영체 등록상의 숫자가 증명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농가가 지금 100만 호 정도 되거든요. 100만 호 정도 되는데 농업경영체 현재까지 등록 숫자가 185만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종찬 회장님이 경영체 등록하고 부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김영재 회장님 계시는데 저 아드님 농사 같이 지으시는데 아드님 경영체 등록 따로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영체가 분리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게 나쁜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떠냐면은 우리 김제 여기에 농가수가 3만이다. 예를 들어서 김제 농가수가 3만이다. 그럼 경영 숫자가 얼마냐면 3만 7천이나 3만 2천 정도 돼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전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주의 농가 인구가 10,000명이다. 만가구다. 그럼 여기는 2만으로 늘어납니다. 경영체가. 이 차이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서울, 강남, 서초, 송파로 가면요. 8배에서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은 서초, 강남, 소파에 있는 사람,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별로 보면 가장 농사를 많이 짓는 구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는 그 김포공항 있는데 그쪽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분들 그 도시공교농업 제법 합니다. 그런데 강남, 서초, 송파에는 왜 이렇게 경영체가 많은가?
이걸 뒤다봐야 되는데 국가는 뒤다보지 않습니다. 점검하지 않습니다. 전국 김제 이런 데에서는 1대 1.1, 1.2인데 왜 강남 서초 송파에 가면 1대 8, 9, 10이 되냐? 이 문제가 경영체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경영체를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 문제는 농지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농지 투기 문제는 우리는 순진하게 이렇게 있고 땅값 내려가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첨예한 문제입니다. 돈과 관련돼서는요, 우리는 그냥 뭐 통장에 예를 들면 직불금 12월달에 꽂히면 이제 뭐 그런 거보다 하고 500만 원 들어왔네, 1000만 원 들어왔네, 그거 계산 안 하시죠, 여러분들? 내가 농사 짓는 면적이 예를 들면 뭐 3헥타르인데 3헥타르와 관련돼서 직불금이 제곱미터당 얼마고 이렇게 해서 내 돈이 내 통장에 이 금액이 꽂혀야 되는데 왜 5만이 부족해 이런 분 계십니까 지금? 의학이 그래 하십니까? 5원이 틀린 것 같다고요? 그래 돌려받으셨어요? 야, 제가 이 질문 아무리 하는데 이런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대부분이 내 통장에 꽂히는 그 금액이 농민수당인지 저희가 벼교육안정자금인지 직분금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아이고 들어왔네 이러시죠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농지전수조사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문제도 핵심적으로 발언하고 문제제기하고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년 자격 양도세 감면 문제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사실상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던 문제지만 이 사람들은 친하기 때문에 이번 계제에 8년 자격 양도세 감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은 어떻게 할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0년, 15년 이렇게 좀 차등화해서 다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8년이라는 기준도 애매한 기준이거든요. 장기 보유 특별 문제는 몇 개 있겠나요? 아니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곧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보유세, 세금 더 깎아요. 그런 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농지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임대차 문제입니다. 임대차.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자꾸 농지은행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돼? 이렇게 이제 불만들을 이야기하시죠. 이게 지금 임대차 제도와 관련돼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문제입니다. 특히나 임대차를 써도 이게 2020년도에 직불제가 도입됐을 때 그냥 막 나온 도장 하나 파가지고 김계똥이하고 임대차 계약을 10년 동안 맺었어요. 이래가 도장 강치해가지고 농산물 품질관리를 갖다 주면 다 받아줬거든요.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안 따졌어요. 그러나 우리 농지법에는 엄연하게 사인간 임대차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하고 조경희 의장님하고 임대차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조경희 의장님이 농사 열심히 짓다가 김제 시장이 됐어요. 그럼 농사 아직 못 지시잖아요. 그때는 내하고 임대차가 받아요. 60세 이상까지 쭉 5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나 힘들어서 도저히 농사 못 짓겠어. 가능합니다. 상속농지 가능합니다. 내가 농사 열심히 짓다가 군대가 사인간 임대차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사인간 임대차가 안 됩니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농어촌 공사로 가야 되죠. 농지은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은행에 가가지고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100% 내인정 온다는 보장은 없죠. 물론 찍을 수는 있지만 이거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청년. 나 잘 와. 그럼 좋다. 뭐 그렇게 한다 봅시다.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임대차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임대차가 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농산물 부실 관리를 가야 되지요. 가서 뭐 합니까? 아니죠. 경영체 등재를 해야 직불금을 받으니까 경영체 등재를 하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어디 갑니까? 농지대장
어쨌든 간에. 농지에 만들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한 개의 임대차를 가지고 이때까지 3번을 갔어야 돼. 여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불편해요. 이거 문제 제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는 농지대장 만들러 읍면사무소 산업계 가가지고 요래 하자 크면 이제 전화번호 오는 거 이제 해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우리는 안 됐어요. 올해부터 하더라고요. 이게. 팩스로도 나오고. 근데 왜 작년까지 이렇게 불합리했냐는 거예요. 연계가 안 돼 있어 시스템이.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까지 해결돼야 돼요. 이게 농민들이 한 군데 가서 신고하면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만들어져야 되냐? 우리 정부이 계속 주장하는 게 농지관리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 오늘이 무엇이죠? 10일 농림부 업무보고에 식품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동물복지진흥원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들으셨어요? 성가지야. 깜짝 놀랐는데. 동물복지진흥원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원은 정부 공식 기구입니다, 여러분. 정부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으로 기구 하나를 만드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용범 비서실장이 뭐라 그러냐면 농림부 내에 다 뭐 부서를 통폐합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없앨 건 없애고 하여튼 그런 의사를 하는데 농식부 장관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 혹시 동영상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맞아. 지금 고양이 개새끼를 갖다가 우짤 끼고 이거 하는 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농민들에게 농지 제대로 관리하는 이런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누군가 그러는데 누구지? 그 개 고양이를 가족으로 여기니까 여성 가족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 아유 저 남을 만한데 이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동물복지진흥원을 만들 게 아니라 이걸 만드는데 또 새롭게 공무원들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과 관련돼서 공직 기관이 너무 많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피바람 먹는 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농업 관련돼서 농협이 뭐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십몇만 명의 인자들이 있고 그 주변에 뭐 농식품부 이름도 모르겠다. 하여튼 이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새롭게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직불금 관리를 갖다가 농가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시군마다 규정이 다 있죠? 전부터 다 있을 텐데 이걸 개편해야 돼요. 사실은 농가는 처음에는 제목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이잖아요. 얘네들 소위 말하는 농사지 원산지 표시 단속하고 이런 업무를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영체 관리까지 엄청나게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농가원을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이 농가원을 농지관리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대로 된 농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농지관리청에 넣고 이 농지관리청이 임대료까지도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농지 임대차와 관련돼서 지금 임차농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10년 뒤이 되면 85%까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왜? 전부 상속농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 상속농지와 관련돼서 승계농이 몇 프로 되냐면은 공식적으로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의 농민이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이어받는 게 4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들 전부 도시에 다 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농지 어떻게 할 건데? 자식들이 다 주잖아요. 상속하잖아요. 내일에 공짜로 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팔아도 제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농사 지어가지고 농지 구입할 능력 되시는 분 몇 분 되세요? 1년에 200평이라도 사시는 분 있습니까? 몇 분 되십니까? 농사 지어서 농지 구입 못 하거든요. 지금도 높으니까. 그래서 농지 임대차 제도도 새롭게 설계하고 농지 임대차 보장법이 됐든 보호법이 됐든 이 법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임차농을 제대로 보장 내지는 권리 보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임차료 문제도 반드시 설계해야 됩니다. 이게
87년인가 우리 임차농 제도가 그 법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실패하고 법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차료를 어디에 하냐면 김제시에서 조례를 만드시오. 정읍시에서 임차료 문제를 조례를 만드셔야 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싸움 때문에 만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법이 농기법이 만들어지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도 만들어가지고 농지를 우리 우선들에게 잘 물려줄 때 대한 계획을 새로 짜야 됩니다. 그게 하나겠고요. 그 다음에 농지 총량제 새롭게 도입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년에 사라지는 농지 면적이 많을 때는 1만 5천 헥타르고요. 작을 때는 1만 헥타르 없어집니다. 혹시 김제시의 전체 농지 몇 헥타르인지 아십니까? 회장님. 이제 모르세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5년 동안 사라지는 농지가 예상군의 한 군의 농지가 사라져요. 5년마다. 그럼 이 농지가 어떤 농지냐면 대부분이 지형적 농지가 없어집니다. 어떤 용도로 없어지냐? 철도, 도로, 항만 뭐 이런 용도로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전용하는 것도 좀 있겠네요. 이 면적의 70%가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농지가 없어지는 것은 식량 작업률 문제에 결정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식량 작업률이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20%? 이거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곡물 작업률 있죠. 곡물 40몇 분 되는 이거 견도 때리고 있어. 식량 작업률 개념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 돼지, 오리, 말까지 먹는 거 다 치는 거죠. 예. 곡물 작업률은 사람도 먹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배추, 무시, 감자 이런 거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식량 작업률의 개념 안에는 말 그대로 쌀, 보리, 밀, 깡레이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식량. 이걸 작업률을 갖다 구체적으로 식량 작업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 48% 정도 대충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만 먹는 거 이게 이제 곡물 작업률이 20%대 이제 딱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곡물의 80%가 전부 수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5년치마다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높게 설정합니다. 이거 예를 들면 뭐 55%, 이거 한 25%, 해본 적이 없어. 이거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곡물 작업률 25% 정도를 달성하려면 현재 농지의 경장 면적이 165만 헥타르 있어야 된다고 국민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150만 헥타르밖에 농사를 안 짓잖아요. 15만 헥타르가 이미 모자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없애지 못해서 안달이 나갔어요. 특히나 제가 오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진흥구역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이 진흥구역을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훼손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첫 번째, 땅값이 싸. 맞죠? 두 번째, 손댈 것도 없어. 양호 반듯하니까. 그런데 비지역지역 가면은 꼬불꼬불하고 가격도 2배, 3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손 안 대려고 합니다. 정작 보존하고 물려주고 우리가 그래도 이것만은 지켜야 될 농업진흥지역을 이걸 해서 못해서 안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 총량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입을 해서 만약에 진흥구역을 갖다가 이번에 정읍에서 5헥타르를 없앴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비진흥지역을 진흥구역으로 5헥타르를 묻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농지 관리가 될 겁니다. 보존도 되고. 이렇게 좀 설계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좀
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돼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부터 해서 말 그대로 농지 정수조사 신청조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심각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농민에는 원칙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건국이 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농업의 근간이고 식량 창구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잘 설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것과 동시에 꼭 해야 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지금 한참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걸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농민의 회원들이시고 농민의 간부들이시니까 농민회를 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요새 신규로 들어온 청년농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농민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부감 느낍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계실 건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농업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있어 보이는 모양이죠.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11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일단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농년부터 해서 이름이 한국농업경영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농지와 관련된 헌법에는 농어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민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하위법의 모든 데는 전부 농어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농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동시에 농민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농민과 농어민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는 과정이.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제대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농어민으로 규정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농경을 펼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농업인은 제가 봤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해요. 일본 따라가는데. 소위 말하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따라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농민운동의 역사가 원료농지세도 없앴고 수세도 없애고 세금을 없애온 역사인데 왜 세금을 내는 구조로 가려고 해? 이렇게 반발하실 분 있습니다. 이거 전북도협의회에서 토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농업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론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겁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96%는 세금을 안 냅니다. 4% 정도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축산이나 대규모로 시설 하우스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지 수도장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농업인 혹은 농민이 제대로 된 사업자로서 혹은 경영자로서 능력을 제대로 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농사를 짓다가 얼마나 손해를 받고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가 정확하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팔리지 않아서 나 생활이 힘들어요. 내 생활비를 보니까 작년분에 대비해서 1,0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시기에 전농이 주장했잖아요. 우리 손해봤어. 우리도 보조해줘. 이렇게 주장했는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농업계 중에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친환경 농가하고 화훼 농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가는 물품을 납부한 근거가 있습니다. 대금의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게 데이터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등록이 되어야 이 데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농민연금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농민이 농사 짓고 은퇴할 수 있게 하지. 그래서 80, 90은 노인도 300평 가지고
1년에 13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소농직불금을 받으려고 끼역끼역 되는 구조가 아니라 정확하게 농업인으로서 등록을 하고 세금 내면서 큰 소리도 치고 일정 정도 유럽처럼 65세 넘어가면은 복지 영역으로 가서 농민연금도 받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논의를 붙이면은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분명히 이야기하실 분 계실 건데 전국조합위에서 토론자리 빠르게 하셔서 토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